부산 해운대구 우동 바다가 보이는 26평 아파트에서 윤정숙은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창문의 커튼을 천천히 젖히면 저 멀리 해운대 바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풍경을 보는 게 그녀의 아침 의식이었습니다. 정숙은 해운대 초등학교에서 35년간 교편을 잡다가 교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원칙과 품격을 지키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65세에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였지만 외롭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어요. 아들 한정우를 바르게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돈보다는 체면과 인격을 중시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후회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들 정우와 며느리 배서연이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했으니까요. 정우는 부산시청에서 일하는 36세의 공무원이었고 서연은 33세로 결혼한 지 3년째였어요. 정숙은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서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 갈치조림,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정숙은 이런 시간이 좋았어요. 시계를 보니 11시 45분이었습니다. 정우는 오전 11시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네요.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왔어요. 정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의 옆에는 서연이 서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서연은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가방의 가격이 300만 원은 좋게 넘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에는 딱히 반가움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죠. 정숙은 그래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왔구나. 들어와. 밥 차려놨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다 있네요. 그럼 내가 온다는데 당연히 해야지. 정숙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숟가락으로 밥알만 몇 개 집어먹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정숙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요즘 해운대에 명품 매장 새로 생긴 거 아세요? 정숙은 잠시 숟가락을 놓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명품 매장? 그런 거 나는 관심 없는데. 아, 센텀시티 백화점 말씀이에요. 거기 가면 진짜 좋은 브랜드들이 다 있어요. 저희 결혼 기념일도 다음 주인데 어머니랑 같이 한번 가면 어떨까 해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정숙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결혼 기념일을 핑계로 명품 매장에 가자는 게 과연 순수한 의도일까요? 정우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우리 같이 나가요. 오랜만에 나들이 겸해서. 정숙은 거절하기도 뭐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 한번 가보자.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숙은 그 미소가 왠지 불편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정숙은 서연과 함께 센텀시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회사 일이 있다며 함께 가지 못했죠. 백화점은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서연은 정숙의 팔을 이끌며 명품관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멋진 곳이에요. 저도 가끔 와서 구경만 하거든요. 구경만 한다는 말이 과연 진실일까요? 정숙은 속으로 의심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가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같이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것들이었죠. 서연은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악어 가죽 핸드백을 집어들었어요.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은 이탈리아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된 한정판이에요. 가격은 750만 원입니다. 750만 원. 정숙은 그 가격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가방 하나에 750만 원이라니. 서연은 거울 앞에서 가방을 이리저리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건 평생 쓸 수 있는 가방이에요.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내 몫이 아니야.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금방 웃음을 지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그 매장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백화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정숙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정우에게 물어보니 요즘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정숙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후 현실이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숙을 불렀어요. 정숙은 놀라서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서연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더니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카드빚이 2천만 원이 넘어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2천만 원? 결혼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된 여자가 어떻게 2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졌단 말인가요? 2천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쇼핑을 좀 많이 했어요. 명품 가방이랑 옷이랑. 그런데 이제 감당이 안 돼요. 정우는 월급이 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번 돈으로는 이자도 못 갚겠어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옷이라니. 그게 과연 필요한 지출이었을까요?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야, 서연아. 내가 쓴 돈이잖아. 서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한 척했지만 점점 톤이 달라지더니 급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저 정우랑 이혼할 수도 있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빚 때문에 이혼을 운운하다니.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 둘이 풀어야 할 문제야.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정숙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냥 돈 주시면 끝나요. 정숙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후회하시기 전에 결정하세요. 정숙은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의 어머니 박미선이었어요. 60세의 미선은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향수를 뿌리고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오랜만이에요. 미선은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정숙은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선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돈 어른도 아시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다 힘들어요. 카드빚 좀 있다고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왔어요. 정숙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이라니. 이건 분명 압박이었어요. 그건 서연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죠.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돈 어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나빠요. 2천만 원 정도는 사돈 어른한테 큰 돈도 아니잖아요.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슬며시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칵 작은 소리가 났지만 미선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큰 돈이 아니라뇨? 그건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걸 왜 며느리 빚 갚는 데 써야 하죠? 미선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연이가 이혼하면 그때 가서 후회하실 거예요. 정숙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미선은 화가 난 얼굴로 집을 나갔습니다. 정숙은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죠. 정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연과 미선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2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린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정숙에게 돈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그 오만함이 견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오랜만에 옛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은호 변호사였죠. 은호는 정숙이 해운대 초등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지금은 45세가 된 그녀는 부산에서 제법 이름 있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은호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선생님이 좀 상담할 게 있어서 그래. 시간 괜찮니? 물론이죠, 선생님. 언제든지 오세요. 이틀 후 정숙은 서면에 있는 은호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에서 은호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고 정숙은 천천히 지난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명품 가방 요구부터 시작해서 2천만 원의 카드빚, 그리고 협박성 문자와 미선의 방문까지. 은호는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지한 표호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녹음 파일 있으시죠? 응, 여기 있어. 정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나빠요? 2천만 원 정도는 사돈 어른한테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서연이가 이혼하면 그때 가서 후회하실 거예요. 은호는 녹음을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대응하셔야 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건 가족의 일이라기보다 범죄야. 은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283조에 명시돼 있어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그리고 만약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협박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서연이랑 정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정우 씨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지금 중요한 건 선생님의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며느리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협박과 강요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아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알겠어.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네, 선생님. 언제든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법률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정우야, 무슨 일이야? 정우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정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뭐? 변호사를? 네. 서연이가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대요.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면서요.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신적 학대라니. 자기가 협박을 해놓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겠다는 건가요?
정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서연이는 어머니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고 어머니는 서연이가 협박했다고 하시고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정우야, 진실은 하나야. 내가 진실을 봐야 해. 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이런 식이었어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흔들리기만 했죠. 며칠 후 정숙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정말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장에는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한다고 명시돼 있었어요. 정숙은 소장을 읽으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죠. 자기가 카드빚 2천만 원을 갚아달라고 협박해놓고 이제는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며 똑같은 금액을 요구하다니. 정숙은 즉시 은호에게 연락했어요. 은호야, 소장 받았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 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정숙은 은호와 함께 답변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맞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어요. 협박죄와 공갈미수죄로 서연과 미선을 고소하는 거였죠. 이제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정우는 더욱 힘들어했어요. 어느 날 밤 그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여? 서연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여자는 나한테 어머니가 아니야. 날 무시하고 무엇 하나 도와주지 않았어. 시어머니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정우는 놀랐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그 여자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해. 너도 결국 엄마 편이구나. 그럼 우리 이혼해. 서연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우는 거실에 홀로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어요. 한편 정숙은 밤마다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싸움이 과연 옳은 걸까?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지금 물러서면 그건 자신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서연이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께 사과하라고요. 그래서? 서연이가 거부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야, 너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해. 진실 편에 설 거야? 아니면 거짓 편에 설 거야?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공판은 3월 15일로 잡혔어요. 정숙은 은호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는데 그녀는 정숙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어요. 미선도 함께 있었는데 그녀는 정숙을 노려보며 지나갔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판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양측 변호사들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죠. 서연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결혼 후 3년간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원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했으며 원고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일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게 됐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정신과 치료라니. 언제부터 받았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호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학대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피고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시죠. 은호는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캡처본을 제출했어요. 법정 안에 미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럼 우리 서연이가 이혼하면 그때 가서 후회하실 거예요.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선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 측 변호사도 잠시 말문이 막혔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측, 이 녹음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서연 측 변호사가 재빨리 대응했어요. 재판장님, 이 녹음은 맥락을 무시한 것입니다. 원고의 모친은 단지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눈 것일 뿐이며 협박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은호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강압적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보낸 문자 메시지도 명백히 협박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재판은 이렇게 팽팽하게 진행됐어요. 첫 번째 공판은 증거 제출로 끝났고 다음 공판은 한 달 후로 잡혔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정숙은 은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선생님 유리해요.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상대방도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조용히 싸우지 않겠다고. 진실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음 공판을 준비하는 한 달은 정숙에게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호는 매주 정숙을 만나 전략을 논의했고 추가 증거를 수집했어요. 서연이 사용했던 신용카드 내역도 확보했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서연이 구매한 명품 가방만 14개였고 총액은 4,500만 원에 달했어요. 그 외에도 명품 의류, 구두, 액세서리까지 합치면 총 7,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이게 다 카드로 긁은 거예요? 정숙은 서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은 할부로 결제됐어요. 지금도 매달 250만 원씩 할부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호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우의 월급이 400만 원인데 서연 혼자서 그 절반 이상을 쓰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서연도 직장이 있었지만 그녀의 월급 300만 원은 고스란히 자기 소비에만 쓰였던 겁니다. 정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마 전부는 모를 거예요. 서연 씨가 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인데 아마 단 한 푼도 저축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편 서연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숙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어요. 정숙이 교감으로 재직할 당시 학생들에게 엄격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죠. 몇몇 학부모들에게 연락해서 증언을 받으려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정숙을 옹호했습니다. 윤 선생님은 엄격하셨지만 그건 학생들을 위한 거였어요. 불공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죠. 결국 서연 측은 이 전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여론전이었죠. 어느 날 정숙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정숙 씨,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던데 봤어요? 정숙은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신에 관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독한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증 걸린 며느리였어요. 글쓴이는 익명이었지만 내용을 보니 분명 서연이 쓴 게 틀림없었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주부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걸 간섭하고 통제해요. 옷 하나 사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했더니 그건 내 문제라며 외면했어요. 저는 이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댓글들은 대부분 서연을 동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 진짜 독하네요. 요즘 시대에 그런 시어머니가 아직도 있다니. 법적으로 대응 잘하셨어요. 끝까지 싸우세요.
정숙은 글을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차분하게 조언했어요. 선생님, 여기에 대응하지 마세요. 인터넷 여론전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법정에서 이기면 됩니다. 정숙은 은호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두 번째 공판 날이 왔습니다. 4월 12일 정숙은 다시 법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방청석에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인터넷에 글이 퍼지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정숙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정우가 나왔어요. 아들이 증인석에 서는 걸 보니 정숙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연 측 변호사가 정우에게 물었어요. 증인은 원고의 남편이시죠? 네, 맞습니다. 증인께서 보시기에 어머니께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엄격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학대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서연 측 변호사가 다그쳤어요. 엄격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신 적은 없나요? 서연이가 가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는 했지만 그게 어머니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아내의 어려움을 몰랐다는 건가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잘 몰랐습니다. 서연 측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은호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아내가 카드빚 2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언제 알게 되셨죠? 한 달 전쯤. 서연이가 어머니한테 돈을 요구했을 때 알게 됐습니다. 그 빚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나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명품 쇼핑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아내의 그런 소비 습관을 알고 계셨나요?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은호는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재판장님, 증거 제15호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훑어봤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3년간 사용한 금액인가요? 네, 재판장님. 총 7,200만 원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은호가 다시 물었어요. 증인, 이 금액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제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아내가 이런 소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께 돈을 요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 있던 서연이 벌떡 일어섰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방청객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증인석에서 내려왔고 다음 증인으로 미선이 나왔어요.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지만 표은 긴장돼 보였습니다. 은호가 먼저 질문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를 직접 방문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무슨 용건으로 방문하셨나요? 미선은 잠시 주저하다가 대답했어요. 우리 딸이 힘들어해서 사돈 어른한테 부탁하러 갔습니다. 부탁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이었죠? 딸의 빚을 좀 도와달라고 했죠. 그게 부탁이었나요? 아니면 요구였나요? 미선은 말문이 막혔어요. 은호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나빠요? 2천만 원 정도는 사돈 어른한테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서연이가 이혼하면 그때 가서 후회하실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증인, 이게 부탁처럼 들리나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은호가 계속 물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을 보죠. 이혼하면 후회하실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명백한 협박 아닌가요? 그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럴 수도 있다. 증인께서는 딸의 이혼을 시어머니의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미선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증인 신문을 끝냈고 미선은 풀이 죽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숙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녀는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피고께서는 며느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주는 것도 사랑이죠. 그렇다면 며느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신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건가요? 정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스스로 만든 빚을 제가 갚아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도움이 아니라 무책임을 조장하는 거죠. 하지만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도움과 협박은 다릅니다. 며느리와 사돈 어른은 저를 협박했어요. 그건 가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정숙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분명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이렇게 끝났고 판결은 2주 후로 잡혔어요. 법원을 나오는 정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걸 그녀는 믿었어요. 판결일까지 남은 2주는 모두에게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 와도 결국은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걸 그녀는 알았어요. 한편 정우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로 서연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어요. 서연은 정우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집에서도 따로 지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신용카드 내역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3년간 7,200만 원을 쓴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사실을 자신에게 숨겼다는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서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연은 스마트폰을 보다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 당신이 법정에서 나한테 한 얘기면 충분해. 나는 진실을 말한 거야. 당신이 7천만 원 넘게 쓴 건 사실이잖아. 서연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정우를 쏘아봤어요. 그래, 내가 썼어.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번 돈으로 쓴 건데. 당신이 번 돈으로만 쓴 게 아니잖아. 우리 공동 계좌에서도 돈이 나갔어. 게다가 카드 빚은 누가 갚아? 결국 우리 둘이 같이 갚아야 하는 거잖아. 서연은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당신 어머니한테 받으면 되잖아. 돈 많은 분이 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냐?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야.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거지. 당신이 협박까지 했잖아. 협박? 나는 부탁한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도와주는 게 협박이야? 부탁이었으면 거절했을 때 받아들여야지. 당신은 거절당하자마자 후회할 거다, 이혼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게 부탁이야? 서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결국 엄마 편이구나.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아무 편도 아니야. 나는 그냥 진실 편이야.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정우는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한 지 3년 그는 아내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보고 싶은 모습만 봤던 걸까요? 다음 날 정우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정우야, 무슨 일이야? 정우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서연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법정에서 카드 내역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3년간 제가 뭘 했나 싶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돈을 쓰는 줄도 몰랐고 빚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요. 정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어머니는 제가 서연이랑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정우야, 결혼은 서로 존중하는 거야. 한쪽이 다른 쪽을 속이고 협박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4월 26일 정숙은 은호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오늘 모든 게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방청석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정숙은 자리에 앉아 판사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가 일어섰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고 입을 열었어요. 사건 2025가합 54,321호 정신적 학대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하겠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연은 손을 꽉 쥐고 있었고 미선은 초조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학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정신과 진료 기록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야 받기 시작한 것으로 학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반면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피고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며 협박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특히 녹음 파일에서 원고의 모친이 2천만 원 정도는 큰 돈도 아니다. 이혼하면 후회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협박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고가 보낸 문자 메시지 역시 후회하시기 전에 결정하세요라는 내용으로 강압적인 의도가 드러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호가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축하드려요, 선생님. 하지만 판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또한 피고가 제기한 협박죄 및 공갈미수죄 건에 대해서도 판결하겠습니다. 원고 배서연과 원고의 모친 박미선은 피고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법 283조에 따라 각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합니다. 서연과 미선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벌금 500만 원씩 합쳐서 1천만 원을 내야 하는 거였죠.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대화와 이해로 풀어야 하는 것이지 협박과 강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경제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혼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법정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이겼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족이 이렇게 법정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복도에서 정우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다가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정숙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서연이랑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정숙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그건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야.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결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결혼은 서로 존중하는 거라고. 정숙은 아들을 안타깝게 바라봤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알았어. 내가 내린 결정이니까 어머니도 존중할게. 법원을 나온 정숙은 곧장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해운대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풍경이었죠. 정숙은 이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리고 진실은 조용히 이긴다고. 며칠 후 정우가 짐을 싸서 어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그는 서연과 합의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서연도 더 이상 버티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진 이상 그녀에게는 남은 게 없었거든요. 정숙은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정우야,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네, 어머니.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해. 명품 가방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품격 있는 건 아니야. 진짜 품격은 어려울 때 나오는 거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돈보다 원칙을, 체면보다 진실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정숙은 다시 창가에 섰어요. 밤바다는 낮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고 가로등 불빛이 바다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일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을 남겼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는 것. 정숙은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커튼을 열자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해운대 바다는 오늘도 반짝이고 있었죠. 정숙은 그 풍경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정우가 일어나 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모자는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식사를 하며 정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넌 아직 젊잖아. 인생은 긴 거야.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야. 감사해요,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됐어요. 정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가. 서두르지 마. 인생은 마라톤이야.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야. 식사를 마친 후 정숙은 정우와 함께 해운대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오전에 해변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정숙과 정우는 나란히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없이 걷는 시간이 이어졌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정우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평생 후회 없이 사셨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은 없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야. 후회를 발판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후회에 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지. 나는 전자를 택했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됐어. 내 의지가 있다면 충분해.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발끝을 적셨다가 다시 빠져나갔어요. 정숙은 그 감촉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다고.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지만 결국은 다 지나간다고.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휴대전화로 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서연 씨가 벌금을 납부했대요. 그리고 미선 씨도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은호야. 내 덕분에 잘 마무리됐어.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진실을 지키셨잖아요. 통화를 끊고 정숙은 정우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모든 게 정리됐어. 정우는 웃으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야 어머니를 닮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정숙은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정우야.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그날 저녁 정숙은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진실은 조용히 이긴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있었고 해운대는 평화로웠어요. 정숙은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렸고 진실을 지킨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품백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 정숙은 그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해운대의 밤은 깊어갔고 별들이 하늘에 떠올랐어요. 정숙은 창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진실은 승리했고 거짓은 패배했죠.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힘들지만 올바른 길을 걸으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올바른 길이란 바로 진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정숙은 그 길을 평생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정숙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커튼을 열고 해운대 바다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언제나처럼 품격 있게 진실하게.